자, 이번에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장률 얘기가 오늘 좀 신문 한 곳에 실려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경상 성장률 3.8에서 4.1% 장밋빛. 지금 성장률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정부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이 정도까지 갈 것이다 전망치입니다. 3.8, 4.1이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내년 국가 채무 비율 40% 넘길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장밋빛이라고 지금 제목을 다는 거예요. 장밋빛이다. 그럼 장밋빛이라는 거는 통상 이렇게 쓸 때 보면 현실은 그렇게까지 뒷받침이 안 되는데 너무 낙관적 아니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여기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높게 예측을 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경상 성장률 전망 빗나가면 세수에 구멍이 생긴다. 그렇죠. 이런 성장률을 기준으로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까 예측하고 그런 살림살이를 미리 짜거든요. 근데 이게 빗나가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23년엔 국가 채무 비율 50% 넘을 듯하다. 내년 이후 증세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망치가 너무 높게 한 거 아니냐.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이쪽에 있습니다.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잡은 거다. 왜냐하면 올해 실질 성장률이 2%에 미칠 못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내년 이후에도 경기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2%도 간신이다. 이런데 내년에 3.8, 그 이후에 4% 이렇게 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이거 좀 너무 높게 잡았다. 이거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봤는데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유경 전 의원님. 네. 정부는 왜 이렇게 좀 전문가들 보기에 이렇게 높게 설정을 했을까요? 우선 내년 예산 513조 원인데요. 사실은 사상 유례 없는 이제 확장적 예산으로 경제 활력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안에도 포함이 돼 있고 여기도 이제 그런 의욕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는 뭔가 의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네네.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오면서 지금 경제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동안의 좀 어려움을 이제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면 살이 좀 빠진다든지 일부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체질이 갖춰지면서 좀 이제 거기에 적응하고 활력도가 높아지는데 좀 어떤 점에서는 좀 그런 자신감의 반영도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았습니다. 의욕과 자신감이 좀 녹아 있는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신다는 거네요. 유영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지금?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저렇게 높이 잡는 거 올해 실질 성장률이 2%도 안 되는데 3.8%, 4.1%로 높이 잡는 거는 지출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출을 많이 하겠다는 건데 그 지출을 많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와야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야지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왔는데 많이 쓰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국가 채무가 쌓여서 빚이 되는 거죠. 나라가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는 가게도 그렇잖아요. 돈 조금 벌어오는데 집안에서 돈 열심히 쓰면 부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수를 늘리려면 법인세도 많이 걷고 하려면은 우선은 제일 첫째가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기업을 잘 되는 정책으로 모든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을 억누르는 정책이 많거든요. 그걸 빨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솔직해져야 된다. 513조 내년 예산도 있는데 그러려면 더 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증세 확실히 얘기해야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의원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많이 좀 으르렁거렸잖아요. 증세 가지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죠. 증세 없는 복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증세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유승민 의원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사이가 아주 나빠졌잖아요. 지금도 그거랑 똑같아요. 하려면은 세금 더 거대해야 돼요. 근데 경제가 나쁘니까 내놓고 또 걷자니 내년 총선도 있고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밋빛, 성장률만 자꾸 구름으로 에드벌룬 풍선 자꾸 띄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좀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제에 대해서 좀 빨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초에 나왔던 어떤 성장 전망률 지금
1년을 거치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전망치가. 그러니까 이 상황. 그래서 서울신문은 장밋빛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진료비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감기로 큰 병원에 가면 진료비 폭탄받는다. 돈 많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큰 병원에 가게 되면. 그래서 큰 병원 가지 말고 동네 의원에 가라. 뭐 이러는 겁니다. 대형 병원 환자 쏠림 막는다. 여기 보시면 복지부가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뭐 골자가 이 제목에 실린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병원, 의원, 의사, 의뢰 환자 우선 진료. 그러니까 이 약간 경미한 질환 같은 경우는요. 동네 의원에서 받아라. 그리고 중증으로 조금 뭔가 더 큰 병원에 갈 때는 이 동네 의원 병원사가 의뢰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급병원으로 가라. 뭐 이렇게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의로 상급에 가면 순서 뒤로 밀린다. 그러니까 제때 치료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무조건 큰 병원에 가려는 생각,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증 수가 줄이고 병원 평가대 반영한다. 그런데요, 이거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있으면 어제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른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큰 병원, 유명한 병원을 말하죠.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의료 수가 차등 적용한다. 그러니까 병원, 의원 같이 같은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서울 수도권으로 진료를 의뢰하면 수가를 적게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 갔는데 뭐 진료 보니까 이거 상급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고 의사가 판단해요. 그런데 지역에 계셨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가야지 만약에 이걸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자, 이 문제는 이건 일단 김수민 평론가. 네. 지역에 계신 분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아파서 좋은 병원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지역에 계신 분은 지역에 있는 병원만 가라는 말이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좋은 병원 우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게 예. 이제 수도권 대 지방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그 의료의 가장 큰 문제로 예. 꼽혀왔던 것이 그 전달 체계였거든요. 예. 특히 비유하자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무상보육한다고 재정을 투입을 했지만 예. 국공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너무 큰 병원으로 그렇죠. 환자들이 쏠리는 것이었고 예.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예. 이 현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책은 옳은 정책이지만 예. 이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그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예. 일단 가벼운 병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이 전달 체계 개선이 꼭 필수적이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장에 뭐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던 습관 예. 때문에 예. 좀 힘겹게 여겨질 수 있지만은 이제 가벼운 병에 대해서는 가벼운 병에 맞게 그렇게 처방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인 불만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좀 방향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네요. 이경환 변호사 동의하세요? 그런 설명이? 예, 뭐 제가 기초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저는 환자 인식의 문제라 보는데요. 같은 값이면 좋은 병원,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게 저는 환자들의 인식이라 봅니다. 네. 같은 값이면 그래서 같은 값을 가격을 차이를 둬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값이 안 되게 지금 안 되게 하겠다는 하려고 거예요. 하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누구나 다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은 값이면 멀리 가서라도 좋은 데를 받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인데 이것을 너무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에 대한 침해되는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자 인식이 예. 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예. 다른 데 갔을 경우에 예. 오히려 다른 중환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예. 안 가도 똑같은 진료를 받는다. 예. 다른 인식을 확대할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예. 너무 극단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좀 저렇게 차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 내용은 자의로 상급병원으로 가게 되면 순서가 뒤로 밀려서 늦게 진료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또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과 관련된 얘기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아베 정부 한국에 경고만 하려고 했는데 예상 밖의 반발이 커서 당혹했다는 겁니다. 이거 경제보복 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 생각은 원래 살짝 경고 정도만 하면 한국이 뭐 움직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강하게 나오니까 당혹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뭐 마인치 신문 보도인데요. 올해 초부터 대항 조치 물밑 구상했다. 일부에선 반도체 겨냥하면 안 된다. 이걸 말렸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그런데
산업성에서는 부딪혀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한국 지소미아 종료도 결정타. 이게 좀 일본한테 고민을 준 것 같아요. 아베, 한국과 시간 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좀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윤영권 대표님,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좀 논평해 주죠.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징용 배상에 대해서 예. 한국이 제대로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안 한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데 무역 보복을 한 거죠. 예. 보복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베 수상이 경고만 하려고 그랬는데 예. 참모들이 경고만 갖고는 효험이 없다. 그래서 수출 규제, 반도체라든지 주요 수출 규제에 들어가야 된다 예. 했는데 한국의 반일 분위기, 불매운동이 예상외로 심하고 예.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일본도 오히려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도 당황이고 일본도 서로 당황이라 빨리 양국이 좀 대화에 좀 문을 좀 열어서 손을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참배입니다. 동남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의 아웅산 묘역을 찾았습니다. 1983년 북한 공작원의 폭탄 테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행원과 기자 등 한국인 17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를 기리고자 2014년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 앞에 헌화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 참배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허리케인입니다. 한 여성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강아지와 함께 대피하는 모습인데요.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가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초토화됐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주택 13,000여 채가 파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죠. 특히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에 유의해야 한다는 예보인데요. 미리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브렉시트입니다. 반쯤 누워있는 이 사람, 영국의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장관인데요. 문제는 이게 의회 토론 도중 나온 행동이라는 겁니다.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나 전환 기간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던 중에 말이죠. 존슨 총리의 최측근이자 브렉시트 행동대장으로 불리는 그의 이런 태도에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아침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